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수능 시험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전국 고3 수험생들에게는 미래가 걸린 날이었고,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 날이었죠.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며 시험지에 코를 박고 있을 때, 내 세상은 빗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항상 온기가 감돌았다. 퇴근길 아빠의 손에 들려있던 노란 봉투 속 붕어빵이나 시장 통닭은 우리 집의 소박한 축제 신호였다. 중견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의 무게를 지방까지 들고 오지 않았던 아빠는 주말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부장님표 특제 볶음밥을 선보이며 허당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웃게 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엄마는 내 마음의 가장 세밀한 지도 제작자였다. 시험 기간이면 내 방 문 앞에 말없이 두고 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포스트잇에 적힌 너는 결과보다 과정이 빛나는 아이야라는 글귀. 엄마의 그 단단한 믿음 덕분에 나는 한 번도 세상이 무섭지 않았다. 그 곁에는 우리 집의 보석 같은 언니가 있었다. 대학교에서 퀸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외모를 가졌지만 집에 오면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연애 상담을 하던 친근한 언니. 수능 전날 언니는 자기가 아끼는 행운의 팔찌를 내 손목에 채워주며 속삭였다. 이거 퀸의 기운이야. 내가 내일은 주인공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자부심이었고 당연하게 내일도 함께일 거라 믿었다. 그날 아침 나를 시험장 앞에 내려주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던 세 사람의 얼굴. 햇살에 비친 아빠의 웃음주름과 엄마의 다정한 눈빛, 언니의 장난스러운 윙크까지.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내 세상의 마지막 풍경이었다. 수능 시험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 사이에서 나도 핸드폰을 켰다. 당연히 와 있어야 할 고생했어. 우리 딸 정문 앞에 대기 중. 이라는 아빠의 문자나. 단톡방을 가득 채웠을 엄마와 언니의 이모티콘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노을은 유난히도 붉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만이 가득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과일 접시가 그대로였고 엄마의 앞치마는 식탁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화장실 문을 열고 언니가 나올 것만 같은데 집안의 공기는 이미 생기를 잃은 채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거칠게 울린 벨소리. 문을 열자 서 있던 사람은 가족들이 아니었다. 굳은 표정의 경찰관 2명,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큰아버지의 붉게 충혈된 눈. 선영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네 시험 망칠까봐 너에게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세 사람만 부랴부랴 내려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큰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요? 엄마, 아빠, 언니가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거의 절규하듯 울었고 큰아빠도 꺽꺽 울었고 옆에서 경찰관들만 어찌할 줄 몰라 했다. 아빠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던 초콜릿. 엄마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 언니가 나를 위해 예약해 두었던 레스토랑의 확인 문자까지. 내가 고사장에서 1점이라도 더 올리려 애쓰던 그 시간. 나의 우주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침묵을 선택했던 그들의 사랑이 이제는 나를 평생 괴롭힐 지독한 죄책감이 되어 돌아왔다. 수험표를 가슴에 품고 들어간 곳은 대학 캠퍼스가 아니라 검은 상복 안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 웃어주던 세 사람의 얼굴이 이제는 차가운 액자 속에 나란히 갇혀 있었다. 세상에 이런 천지개벽할 일이 어디 있나?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 듣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 한 집안 네 식구 제사가 다 같은 날이 되어버렸네.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뵈러 가던 아빠, 엄마, 언니. 죽음이 죽음을 쫓아가듯 네 사람의 심장은 같은 날 멈춰섰다. 시골에 사시던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 같은 분이셨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연세에도 나는 아직 청춘이다라며 뙤약볕 아래서 고추를 따고 배추를 기르셨다. 명절 때마다 찾아가면 아빠의 등을 두드리며 나는 건강하니 너희나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던 걱정한 자락 끼칠 줄 모르던 분이었다. 수능을 며칠 앞둔 날에도 할아버지는 전화를 하셨다. 우리 강아지 시험 잘 봐라. 할아버지가 직접 캔 도라지로 진액 짜서 보냈으니까 꼭 챙겨 먹고. 수화기 넘어 들리던 할아버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내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해독제였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평온한 순간에 발을 걸었다. 수능 당일 새벽 평소처럼 밭일을 하러 나가시려던 할아버지는 마루에서 신발을 신으시다 그대로 쓰러지셨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실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 마치 손녀의 수능날을 방해하지 않으려 서둘러 떠나시기라도 하듯 그렇게 허망하게 숨을 거두셨다. 새벽에 걸려온 비보를 접한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수험생 딸이 받을 충격을 더 걱정해야 했던 아빠. 아빠와 엄마는 차마 내 방문을 열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나에게 11월의 그날은 단순히 수능 시험을 치른 날이 아니었다. 한 상 위에 4개의 밥그릇을 올려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기이한 제삿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보통의 집이라면 조부모님부터 부모님까지 대를 이어가며 제사를 지내겠지만 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내 모든 뿌리와 작별해야 한다. 제사상 앞에 서면 나는 누구에게 먼저 절을 해야 할지,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 아빠의 든든한 등, 엄마의 따뜻한 손, 언니의 맑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남들에게는 추워지는 날씨를 걱정하는 평범한 늦가을의 하루겠지만 나에게는 네 사람의 영혼이 한꺼번에 문을 두드리는 통곡의 날이다. 나를 사랑해서 끝내 침묵했던 그들의 비밀이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향연기가 되어 피어오른다. 그 후로 수많은 계절이 지나갔다. 동기들이 캠퍼스 낭만을 즐기고 취업 고민을 할 때 나는 4명의 목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거운 부채감을 등에 지고 하루하루를 견뎠다. 가끔 길에서 다정한 가족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았고 11월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다시 살게 한 건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그들의 침묵이었다. 시험을 망칠까봐 끝내 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은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제 몫의 삶을 살아가길 바랐던 지독하리만큼 깊은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이제 제삿날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통곡으로 가득했던 빈자리에는 담담한 추억들이 놓인다. 아빠가 좋아했던 통닭을 올리고 엄마가 아끼던 찻잔에 차를 따르며 언니의 사진 옆에는 올해 내가 이룬 작은 성취들을 적은 메모를 놓아둔다. 나 오늘 제법 잘 살았어.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할아버지. 나 이제 안 울어. 나는 이제 안다. 그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내했던 그 마지막 배려를 완성하는 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내 몸속에는 여전히 아빠의 성실함과 엄마의 따뜻함, 그리고 언니의 생기가 흐르고 있다. 비록 내 달력의 11월은 네 분의 기일로 검게 칠해져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날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확인받는 날이기도 하다. 나는 오늘도 그들이 그토록 지켜주고 싶어 했던 나의 내일을 정성껏 살아내고 있다. 아빠가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우리 가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넓은 아파트.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대학 생활이었다. 언니만큼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지만 엄마의 단아함과 언니의 분위기를 닮은 내 외모는 캠퍼스에서 제법 시선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내 안의 세상은 여전히 텅 빈 채였다. 동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등록금 걱정을 할 때 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쥐어진 아빠의 목숨감 같은 돈으로 옷을 사고 책을 샀다. 좋은 옷을 입고 화사하게 웃어 보여도 등 뒤로는 늘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내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집안의 정적은 더 깊게 체감될 뿐이었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부잣집 외동딸 같다. 걱정 하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 오해들이 편안하면서도 숨이 막히던 어느 날 교양 수업 과제로 들어간 도서관 구석에서 그를 만났다. 동아리 활동이나 학점 관리에 열을 올리는 다른 애들과 달리 그는 늘 혼자 무언가에 몰입해 있었다. 유난히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오후 창가에 앉아 있던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불쑥 말을 건넸다. 너 되게 슬퍼 보여. 웃고 있는데 눈은 어디 멀리 가 있는 것 같아. 처음이었다. 내 완벽한 포장지 속 알맹이를 단번에 꿰뚫어 본 사람은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려는 나를 잡지도 않고 그는 덤덤하게 덧붙였다.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마. 빈 공간이 있어야 바람도 통하고 햇볕도 드는 거니까. 그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빗장이 덜컥 소리를 내며 풀렸다. 아빠의 돈으로 산 명품 가방보다 엄마가 가르쳐준 예의 바른 말투보다 내 공허함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 짧은 문장이 더 따뜻했다. 그날 이후 나의 대학 생활은 살아남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조금씩 궤도를 틀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난 뒤 폐허가 된 땅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날아와 박힌 것처럼 그를 만나고부터 나의 자취방 같던 넓은 아파트에는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절대 차려 먹지 않던 식탁에 2개의 숟가락이 놓였고 정적만 흐르던 거실엔 이름 모를 인디밴드의 노래와 우리의 낮은 웃음소리가 채워졌다. 그는 내가 가진 배경이나 아빠가 남겨준 물질적인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내가 비싼 식당에 가려 하면 그의 낡은 스쿠터 뒷자리에 나를 태우고 학교 뒷골목의 허름한 떡볶이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아빠 돈 말고 내 아르바이트비로 먹는 거야. 이게 훨씬 맛있을걸? 그의 등에 기대어 달리는 캠퍼스의 밤 공기는 더 이상 시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가 아닌 누군가와의 동행이 주는 안도감을 느꼈다.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 혹은 가족의 비극에 갇혀 불쌍한 아이로만 불리던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평범한 여대생이 되었다. 그는 내가 예쁘게 차려입은 날이면 네가 진정한 퀸이라며 짓궂게 장난을 쳤고 내가 가족 생각에 잠겨 멍하니 있으면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캠퍼스 호숫가를 하염없이 걸어주었다.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 나란한 자리에 앉아 서로의 발등을 툭툭 건드리며 밤을 지새웠고 축제 기간에는 시끄러운 인파를 피해 학교 옥상에서 캔맥주 하나를 나눠 마시며 미래를 속삭였다.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 구석구석
다 같이 가보자. 그가 내뱉는 나중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후 내 시간은 11월 그날에 멈춰 있었지만 그는 내 손목을 잡고 강제로 현재라는 시간 속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아빠가 남겨준 돈은 여전히 내 통장에 찍혀 있었지만 이제 그 돈은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준 평범한 일상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나는 이제 거울 속의 내가 낯설지 않았다. 엄마의 눈매를 닮은 내 눈엔 눈물 대신 생기가 돌았고 아빠의 인매를 닮은 내 입가엔 그를 향한 미소가 머물렀다. 가족들이 그토록 지켜주고 싶어 했던 나의 20살이 그의 곁에서 비로소 만개하고 있었다. 우리 관계가 깊어지면서 제삿날 우리 집에 오기로 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언니의 영정 사진이 놓인 거실. 그는 정중하게 향을 피우고 내 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참 동안 사진들을 응시하던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저 그가 내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는 것이라 믿었다. 사건은 아주 우연한 곳에서 터졌다. 그의 가방 속에 꽂혀 있던 낡은 일기장 사이로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한 장이 떨어졌다.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 했던 11월 그날의 사고 기사였다. 이게 왜 오빠 네 가방에 있어?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정적 끝에 그가 꺼낸 말은 내 우주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날 빗길에 미끄러져서 너희 가족차를 들이받았던 그 트럭.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계셨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 사고 현장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한 트럭 운전기사였다. 세상은 그를 가해자라 불렀고 우리 가족을 피해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건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고 직후부터 피해 유가족이었던 나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죄책감에 주변을 맴돌다 공허하게 죽어가던 나를 차마 지나칠 수 없어 말을 걸었던 것이라고. 처음엔 미안해서였어. 그런데 내 곁에 있다 보니 너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 나도 너처럼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니까. 그의 고백이 떨어진 순간 내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나를 안아주던 손길, 나를 위로하던 목소리가 모두 가시가 되어 온몸을 찔렀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나한테. 그의 눈물 섞인 사과도 어쩔 수 없었던 운명에 대한 변명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우리 가족을 앗아간 그날의 빗길 그 자체로 여겼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수록 서로의 부모님께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그를 밀어냈고 그는 말없이 내 곁을 떠났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각자의 지옥으로 돌아갔다. 그가 없는 시간 동안 나는 깨달았다. 그를 향한 미움보다 그가 남긴 빈자리가 더 아프다는 것을. 그 역시 사고의 피해자였고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살아온 가여운 영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빠라면, 엄마라면, 그리고 예쁜 우리 언니라면 내가 평생 증오 속에 살기를 바랄까? 아니면 이 지독한 운명을 딛고 행복해지길 바랄까? 제삿날 네 분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던 나는 비로소 답을 찾았다. 우리 가족이 나를 위해 침묵하며 지켜주려 했던 것은 내 점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와 헤어진 지 꼬박 1년이 되던 날 하늘에선 그날처럼 잔인한 늦가을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숨이 가빠오는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집안에서 불도 켜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너머로 낯익은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영아, 안에 있는 거 알아. 비 오는데 무서워하고 있을까 봐.
그냥 가려다가 도저히 발이 안 떨어져서. 문을 열자 빗물에 온몸이 젖은 채 창백하게 질린 그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우리 아빠 사고 현장에서 끝까지 손에 쥐고 계셨던 거래. 내 아버지가 떨어뜨리신 것 같다고. 내가 감히 너한테 줄 자격이 없어서 그동안 품고만 있었어. 근데 오늘은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보따리 안에는 아빠가 수능날 나에게 주려 했던 다 젖어버린 행운의 부적과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 속에서 아빠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보따리를 건네고는 무너질 듯 돌아서려 했다. 나는 직감했다. 지금 이 사람을 보내면 내 인생의 마지막 빛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걸. 나는 빗속으로 뛰어나가 그의 젖은 코트 자락을 붙잡았다. 왜 이제 왔어? 왜 나를 이 지옥에 혼자 뒀어? 그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어? 내 아버지가 너희 가족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그의 가슴을 퍽퍽 때리며 오열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오빠, 나 이제 알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엄마가, 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한테 숨겼던 건 사고 소식이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는 거였어. 오빠를 미워하며 평생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걸 원하셨을 거야.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것은 연인의 포옹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처절한 위로였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자 1년 동안 꾹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나왔다. 오빠 잘못 아니야. 이제 그만 미안해해. 이제 우리 그날에 그만 살자. 차가운 빗물은 우리를 적셨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맞닿았다. 비극의 시작이었던 빗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맹세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연결고리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운명의 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우리 집 거실은 이제 다시 북적이는 온기로 가득하다. 아빠의 듬직한 눈매를 쏙 빼닮은 아들, 그리고 엄마의 다정한 미소와 언니의 생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딸.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지르는 웃음소리는 한때 정적만 흐르던 이 집의 차가운 공기를 빈틈없이 채워준다. 남편은 퇴근길이면 예전에 우리 아빠처럼 노란 봉투에 붕어빵을 사오곤 한다. 그가 아이들을 양팔에 번쩍 안아들고 웃을 때면 나는 그 미소 위로 우리가 건너온 깊은 밤의 파도들을 떠올린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지우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그 흉터 위에 더 많은 추억의 꽃을 심어 나갈 뿐이다. 매년 11월 네 분의 기일이 오면 우리는 이제 슬픔 대신 감사를 올린다. 아이들은 영정사진 속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한다. 엄마, 하늘나라 가족들도 우리처럼 웃고 있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한다. 응,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고 계실 거야. 나를 위해 기꺼이 침묵을 선택했던 나의 가족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나의 인생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비로소 안전해졌다. 비극은 끝났고 삶은 계속된다. 나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눈부신 하루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내고 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